안녕하세요, 배투입니다. 오늘은 뭐 가면도 안 쓰니까 참 편하긴 한데 대본도 없이 거의 즉흥적으로 하는 영상이라 좀 더 긴장되네요. 제가 이번에 올린 시리즈를 기점으로 뭐 여러분께서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좀 올려주셨는데, 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고 공부하는 방법이 이렇게 특별한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몰라서 그냥 이렇게 올려봅니다. 우선 본격적으로 영상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기사라든지 정치, 사회, 경제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자료를 찾는데 가져야 되는 그 태도에 대해서 조금 잠깐만 짚고 넘어갈게요. 왜 내가 이걸 해야 되는지라는 묻지를 않으면 이게 가면 갈수록 더 강압적이 돼버려요. 조금 흥미가 있었더라도 그 부분이 점점 갈수록 줄어들고 더 해야 된다는 그 강박관념 때문에 유지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왜를 계속 묻고 내가 왜 해야 되는지, 왜 좋아하는지를 계속 묻다 보면은 이렇게 접점이 있어요. 내가 이걸 무조건 누가 시키니까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생각 없이 주입식으로 하다가 보면은 동기도 없이 그냥 내가 보는 것에서 최대한 정보를 빼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정보들이 그냥 다 독립적인 개체로 따로 놀아요. 그렇게 개체가 따로 놀다 보면은 뭐 더욱 가면 갈수록 외우기도 힘들어지고 재미는 더욱더 못 느끼고 내가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짚어드릴 부분은 이제 동기를 부여해주는 나름의 시스템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다 손실 회피 편향이 내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런 손실 회피 편향을 역이용하는 거죠. 우선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고 이 방법에 대한 장점을 설명드릴게요. 예를 들어 15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의 거금을 어딘가에 꼬라박아 놓고 친구한테 몇 월 며칠에 거기 남아있는 돈을 가져가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매일 해야 할 것을 할 때마다 거기서 1,000원씩 뭐 500원씩 이렇게 빼가는 거죠. 그러면 친구는 내가 내 스스로 한 약속을 지켰는지 이렇게 확인하고 감독할 인센티브가 생겨요. 그리고 다른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시스템의 효용성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뭐 우리가 여행을 간다. 그러면 뭐 하루 일정이 있어요. 하루 일정이 있는데 아무리 시간을 꾸겨 넣어 봐도 관광 명소를 10군데밖에 못 돌아. 근데 우리 특히 집념의 한국인들, 보통 사람들 10군데 돈다 그러면 나는 무조건 12군데 15군데 돌아야 되죠. 그래서 내 보행 속도가 시속 평균 뭐 4km다 이러면 뭐 하루 종일 조깅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걸 6km로 끌어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다 돈다 이거죠. 15군데를. 왜냐면 남이 10군데 돌아? 그러면 난 본전을 더 뽑아야 되니까 내 수익률은 더 높아야 되니까 난 15군데 돌겠다 이거죠. 그리고 해내요 또 그렇게. 그래서 내가 20만 원 어딘가 꼬라 박아 놓고 그건 내 돈인데 내가 도로 찾아야지. 그러면 무조건 하겠죠. 친구한테 공짜로 주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해낸 게, 이게 본전이란 건 우리 마음에 가장 최우선시 되는 강력한 개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이 방법이 효과적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한번 참고해 두시고요. 이제 제가 띄워놓은 이 조선일보 사이트로 들어갈 건데, 제가 이제 기사나 책이나 정치, 경제 이런 걸 접할 때 가져야하는 마음가짐, 그 프레임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프레임으로 내가 기사를 읽느냐, 이게 엄청난 효과의 차이를 주더라고요.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면은 제가 정보를 프로세스하고 분별하는 데 쓰이는 틀이에요. 어떤 기사를 볼 때 어떤 식으로 정보를 채집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할 거냐 내 머릿속에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프레임이란 거는. 저는 기사를 볼 때 싸우자는 마음으로 그 기사를 봐요. 싸우자는 마음이 그 기사를 쓴 기자와 그 강의를 한 교수라든지 혹은 칼럼을 기고한 전문가들이랑 싸운다는 생각으로 그 글을 읽거든요. 그래서 토론 다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솔직히 좋으나 싫으나 찬반 중에 한 가지 입장을 취하고 상대방과 논쟁을 벌이는 거잖아요. 토론이란 게. 저는 기사나 책을 볼 때도 솔직히 그런 비슷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신문 사이트를 열면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이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것 같아요. 이걸 언제 다 봐? 뭐 예를 들어 뭐 생방송 무대 유창한 영 블랙핑크 미방송이었다. 제가 보고 싶은 기사는 사실 이거예요. 근데 영상의 취지가 아니기 때문에 클릭을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정보의 양 때문인 것 같은데, 우선 이건 홈페이지고 제가 다루려고 하는 분야는 경제였기 때문에 경제를 한번 가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뭐부터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기사가 많아서.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한 그 프레임이 여기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제가 아까 언급한 그 싸우자 토론 방식의 프레임에 입각했을 때는 가장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는 기사들이 몇 개 있어요. 그 바로 오피니언과 칼럼입니다. 그래서 바로 오피니언으로 갑니다. 이 오피니언이랑 칼럼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칼럼을 쓴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여러 팩트를 인용해서 쓴 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사라든지 역사, 정치, 경제 어쩔 땐 얻어 걸리면요 예술이나 문학까지도 두루 접할 기회가 돼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은 뭐 모든 걸 많이 잘 아는 사람들이고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여러 분야에서 여러 팩트를 갖고 와가지고 주장을 펼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피니언과 칼럼의 성질상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주관을 펼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싸우자라는 프레임, 그 싸우자라는 태도에 적용하기가 적합하죠. 그럼 오늘은 어떤 거를 볼까요? 뭐 여기 이병택, 제가 아는 얼굴이 이병택 교수가 제일 눈에 띄는데, 이병택 교수의 이코노미 조선 중국 경제 위기에 대한 최악의, 이걸 한번 클릭해 봅시다.
우선 맛보기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제가 전체를 다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냥 처음에 한두 문단, 한 두세 문단만 다루도록 하죠.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해서 정보를 채집하는지, 어떻게 정보를 프로세스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지식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이런 기사들을 어떻게 접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시라고 제가 그냥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애플 최고 경영이자 팀 쿡은 현대의 기업 경영이 과거보다 왜 더 어려운가를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중국 때문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어떤 사업을 하든 중국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경영을 할 수 없다는 게 그 고백이었다. 그는 제품 사양을 변경해야 하는 비상시에 미국에서는 몇 달이 걸릴 일을 중국은 2, 3일 만에 해내는 빠른 속도의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칭찬하기도 했다. 솔직히 이 첫 문단을 딱 읽었을 때 뭐 별로 쌓을 건덕지가 없어요. 그쵸? 뭐 시비 털 만한 것도 없고 뭐 팀쿡이 그런 말을 했다면 한 거지 뭐. 그럼 바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죠. 덩샤오핑이 개혁 개방을 내건 1970년대 말부터 세계의 생산 공장으로 부상한 중국이 한국 경제에 끼친 영향은 미국에 비할 바가 아니다. 1990년대 초 이후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역 대상국이자 투자 대상국이었다. 딱 여기까지 읽었을 때는 벌써부터 교차 검증,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필요성이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계속 싸우려는 태도를 계속 유지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튼 계속 읽어봅시다. 문단 끝까지는. 우리가 IMF 외환 위기를 생각보다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때맞춰 급성장한 중국 경제의 덕이 컸다. 중국은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대외 변수였고 기회 요인이기도 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말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걸로 근거로 이 두 마디가 이제 몸통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바디블로우로 들어가는 거예요. 1990년대 초 이후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역 대상국이자 투자 대상국이었다. 이게 진짜 팩트냐? 이게 팩트가 아니면 이 주장에 대한 신뢰도도 조금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치를 해봅시다. 여기서 제가 하는 방법은 뭐냐면은 이렇게 제가 좀 의심이 가는 대목이 있으면 바로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고 우클릭 그리고 바로 검색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검색 결과가 나오죠. 국내 칼럼 중국 경제위기. 이건 방금 전에 저희가 읽던 기사죠. 근데 검색 결과가 딱히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검색어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우리가 찾으려는 정보가 뭡니까 지금? 정말 90년대 초 이후 중국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육 대상국이었냐? 그걸 확인해 보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검색어를 조금만 바꿔주면 됩니다. 그럼 바로 뜨죠. 첫 번째 순위로 K스탯 한국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가 뜹니다. 그럼 이걸 한번 클릭해서 들어가 봅시다. 자, 이제 페이지가 떴습니다. 이병태 교수의 주장이 다시 돌아가자면 90년대 초 이후 중국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육 대상국이자 투자 대상국이었다 였으니까 90년대 초로 바로 내려가시죠. 우선 1990년부터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2018년에 1위가 맞죠. 중국 다음에 미국, 베트남, 홍콩 순인데 중국이 90년대 초부터 정말 이렇게 상위권이었는지 뭐 상위 3위권 혹은 상위 5위권이었는지 그걸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90년을 클릭해 보시면 미국이 1위였고 일본이 2위 그리고 홍콩이 3위 독일 4위 중국이 없네요. 확실히 중국은 10위권에도 못 들어왔습니다. 90년대는. 그럼 90년대 초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한번 92년 한번 봅시다. 92년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독일, 중국 이때쯤부터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데 아직 6위입니다. 이 6위를 갖고 가장 큰 교역 대상국이자 투자 대상국이라고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은데 95년으로 갑시다. 95년을 보시면 미국, 일본, 홍콩, 중국 순이죠. 중국이 아직도 4위네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허튼 소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조금 의심이 갈 만한 주장을 하고 계시긴 해요. 그렇죠? 그러면 한 2000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2000년으로 올라가 봅시다. 2000년은 이 중국이 1위냐? 미국, 일본, 중국, 홍콩, 대만? 2000년에 가서도 뭐 중국이 뭐 가장 큰 무역 상대는 아니네요. 2003년으로 가면 중국, 미국. 중국이 2003년에 1위네요. 그러면 2002년. 그러면 2003년을 기점으로 중국이 우리나라가 가장 큰 교육 상대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걸 90년대 초부터 뭐 중국이 가장 큰 교육 상대라고 주장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는 논조인 것 같은데 거기까지만 알고 가시고 근데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것을 교차 검증하고 팩트 체크를 하면서 다른 것들 부수적인 것들을 너무 배울 게 많다는 거죠. 예를 들어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게 일본과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무역 상대인지는 사실 자각을 많이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90년대 초로 돌아가자면 90년대부터 미국, 일본 1위죠. 2000년으로 올라가도 미국, 일본 2위죠. 2010년까지 올라가면 중국, 미국, 일본 계속 중국, 미국, 일본이죠. 근데 2018년 보면 좀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일본이 5위권입니다. 많이 밀려났죠. 그럼 언제부터 일본이 이렇게 밀려난 거냐? 이게 쭉 클릭해 보시면 아시죠. 2013년에도 일본이 3위, 2014년에도 일본이 3위, 그리고서 2015년을 기점으로 중국, 미국, 홍콩, 베트남, 일본. 그래서 일본이 5위권으로 밀려났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지식을 정립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일본과 미국은 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무역 상대였는데 2015년을 기점으로 확 내려갔다. 왜일까? 거기 또 왜라는 질문을 자기 마음 어딘가에 정립을 시켜놓고 그냥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시죠. 그러면 이 부분은 지금 교차 검증이 됐어요. 팩트 체크가 됐고,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생각보다 빨리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때맞춰 급성장한 중국 경제의 덕이 컸다. 이것도 이병태 교수님의 주장이죠. 그럼 이것도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하시고 설치 구글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방금 전에도 그랬듯이 방금 전에 우리가 보고 있었던 칼럼이 검색 결과 1위로 뜨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비슷한 논조로 기고됐던 칼럼이라든지 기사가 많이 뜨네요. 그럼 바로 중앙일보 기사로 넘어갑시다. 그럼 이걸 언제 또 다 읽고 앉아 있어요? 시간도 없지, 그쵸? 그러니까 바로 설치로 들어가서 검색 중국. 중국의 키워드 있잖아요. 그럼 중국을 보시면 뭐 여기 이 부분부터 그냥 읽읍시다.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바쁜 사람들인데 바로 이 부분부터 읽어보자 이거죠. 특히 중국 등 신흥국의 성장은 우리나라에 몹시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했다. 철강, 조선 등 사양 산업이 아닌가 치부되는 굴뚝 산업이 중국의 고도 성장 혜택을 많이 봤다. 중국 산업 경쟁력이 아직 우리보다 한 수 아래라 중국의 경제 성장 혜택이 우리 기업에 많이 떨어진 것 아닌가 싶다. 그러니까 이병태 교수님께서 하신 주장이랑 비슷한 논조의 주장이 중앙일보 2012년 기사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외환위기를 극복을 하긴 했는데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떻게 조금 얻어걸린 감이 있는 부분이 한 4가지 정도 있다. 그게 아마 기사의 논조인 것 같아요. 그렇게 추측만 하고 넘어갑니다. 사양산업이 아닌가 치부되는 굴뚝산업이 중국의 고도성장 혜택을 많이 봤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병태 교수의 주장과 조금 이렇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굴뚝산업이 뭔가, 굴뚝산업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그냥 하이라이트하고 바로 설치하시면 돼요. 그럼 굴뚝산업 이 두 줄만 읽으시면 돼요. 너무 이렇게 정보를 한 번에 다 흡수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 그냥 한 부분만 포커스를 해가지고 그 부분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렇게 하는 습관을 들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영어명 스모크스택 인더스트리, 스모크스택이 굴뚝이란 뜻이구나. 해설 내용 철강, 자동차, 고무업종과 같이 큰 굴뚝을 가진 공장을 운영하는 중공업. 이렇게 해서 접하고 나면은 굴뚝 산업이라고 부르는 산업은 철강, 자동차, 고무업종과 같은 거구나. 오케이, 그러고 넘어가는 겁니다. 다시 중앙일보로 돌아가요. 그러면 중국이란 단어로 검색된 결과가 좀 많죠? 그러면 하나 더 내려가 봅시다. 그럼 이 아래도 뭔가 무슨 말이 있네요. 세계 경제는 부채 해소, 즉 디레버리지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중국의 성장도 이제 우리의 손쉬운 먹잇감이 아니라 현명하게 덤벼야 할 까다로운 기회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 어쩌고 저쩌고. 딱 이 부분만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아, 이병태 교수가 한 주장에는 뭐 2012년에도 비슷한 주장이 있었구나. 중국이 이제 예전처럼 급성장을 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외환위기 비슷한 위기가 또다시 닥칠 때 중국의 성장에 뭐 어떻게 편승해가지고 버스 탈 생각은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딱 거기까지만. 제가 제 시리즈물 올렸을 때도 어렵게 말하는 데는 끝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뿌리까지 알려고 노력을 하려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자기가 소화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가늠하고 과감히 딱 한 가지 정보를 봤을 때 과감히 거기서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기사를 보니까 이 아래 애니멀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이렇게 얻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애니멀 스피릿 이거 배투비 영상에서도 나왔던 단어인데 그래서 애니멀 스피릿 이렇게 접점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아, 배투비 그런 단어를 얘기했었지. 근데 여기서도 애니멀 스피릿이라는 단어가 나오네. 많이 쓰는 단어인가 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접점을 만들어서 넘어가면 되는데 제가 좀 지금 난처하게 좀 얻어 걸린 게 애니멀 스피릿이 기업가적 야성, 이게 야성적 충동인데 기업가적 야성은 또 어떤 뜻으로 쓴 거냐. 기업가적 야성, 애니멀 스피릿, 야성적 충동이라는 단어를 기업가 정신에 어떻게 좀 연결을 시켜가지고 풀었네요. 또 프리즘 기사 한번 보고 한국경제연구원.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이렇게 그냥 치고 치다 보면 가지가 엄청나게 퍼져나가죠. 그렇게 해서 접점을 최대한 만들어내시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의 양을 그냥 자기 역량 내에서 최대한 그냥 정립하고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프리즘, 야성적 충동, 여기 충동이라는 단어로 또 설치를 해야겠죠. 충동. 저명한 경제학자 케인즈는 경제인이 합리성보다는 충동적인 판단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야성적 충동이란 말을 처음 사용했다. 뭐 여기까지는 배투브에서 봤던 말이랑 비슷합니다. 동물이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본능적인 경험으로 사냥을 하듯이 기업인도 사업 경험과 직관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향후의 기대 수익을 기대하면서 모험적 투자를 결정한다는 개념이다. 제3자가 읽었을 때는 이거 뭐야? 그럼 배투비 틀렸던 건가?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약을 파는 거야? 아니면 배투비 나한테 약을 팔았던 거야?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프레임을 언급드렸던 거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지금 본인은 모든 사람과 이 세상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배투비랑도 싸우고 있는 거고 이 기자랑도 싸우고 있는 거고 이병태 교수랑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팩트 검증 가야겠죠. 야성적 충동, 애니멀 스피릿. 그러면은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어떤 의미로 충동이라는 단어를 썼나. 제목, 기업가 정신이 지대축으로 대체된 한국. 지대축은 또 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컴퓨터가 너무 좋아졌죠. 인터넷이 너무 좋아서 다시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설치하시면 지대축으가 나옵니다. 기존의 부에서 자신의 몫을 늘리는 방법을 찾으면서도 새로운 부를 창출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렌트 시킹. 영어로는 렌트 시킹이네. 그럼 렌트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 렌트도 바로 서치하면 렌트. 뜻. 임대. 아, 그래. 임대 시킹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시킹하고 또 뜻. 찾는. 아, 임대주의. 아, 임대를 쥐어짜내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자면 기업가는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모험을 하고 자신의 자본을 투자해가지고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뭐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창출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윤을 따먹어야 되는데 지대축으로 대체되는 한국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여기서는 케인즈의 야성적 충동을 어떻게 인용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충동이 되어버렸네. 충동. 기본적으로 이윤 추구는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것이다. 확실한 지대 대신 불확실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다. 나이트는 불확실성을 위험, 모호성, 진정한 불확실성으로 나눈 후 진정한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하였다. 나이트가 이런 말을 한 사람이에요.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 근데 나이트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또 우리가 나이트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것도 나이트 설치하는 거죠. 나이트는 N이네요. 그럼 여기서 나이트 경제. 그럼 바로 뜨네요. 나이트 경제학자. 프랭크 나이트는 시카고 학파를 창시한 인물로 여겨지나 제도 학파의 영향을 받은 오스트리 학파로 분류된다. 그러면 또다시 접점이 생기죠. 배투에서 들은 설명을 대충 기억하자면 시카고 학파는 스펙트럼에서 오스트리 학파가 제일 우측이었고 그 다음에 조금 좌측으로 넘어온 뭐라 그랬더라, 무슨 통계랑 뭐 계량 이론을 뭐 이렇게 합쳐가지고 뭐 경제학을 발전시킨 사람들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알고 보니까 시카고 학파를 창시한 인물로 여겨지지만 알고 보니까 더 우측인 사람, 오스트리아 학파로 분류된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그럼 이런 프랭크 나이트라는 경제학자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가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바로 돌아가셔가지고, 근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랬다고?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했다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배투비 또 첫 번째 영상을 올렸던 그 배큐브인가 머시인가에 나왔던 것 중에 그 X축의 제일 우측이 그 자연 질서와 그에 따른 리스크를 수용하는 태도라고 그랬는데, 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될 수도 있겠구나. 물론 그게 진리는 아니겠지만 배투브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구나 라고 이렇게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향적인 경제학자들은 불확실성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이론적으로 그런 것을 추구했다는 말인데, 자기 머리 내에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는 그 지식들을 하나씩 끄집어내가지고 접점을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좀 계속 이어나가 봅시다. 어차피 우리는 지금 야성적 충동을 어떻게 해서 기업가 정신이랑 연관지어서 인용하기 시작했는지 한국 사람들이 그걸 이제 확인해 보려고 여기까지 온 거니까 계속 이어나가 보시죠. 여기서 진정한 불확실성은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오케이? 뭐 그렇다 칩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불확실한 이윤보다 확실한 지대를 선호한다. 따라서 이윤 추구는 야성적 충동의 발현이다. 케인즈는 야성적 충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불확실성을 부담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한 사람은 나이트인데, 따라서 야성적 충동의 발현이 이윤 추구다. 글쎄요, 케인즈는 야성적 충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로 넘어갑시다. 케인즈가 정말 한 말이 뭐냐. 대부분의 인간 행동은 수학적인 기대가 아니라 즉흥적인 낙관주의에 좌우되기 때문에 불완전성은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다. 어떤 행동을 한다는 결정은 야성적 충동의 결과물이지 그러한 행동으로 발생하는 편익과 확률을 곱한 결과가 아니다. 아니, 무슨 말인지 대충 이제 알 것 같죠. 어떤 행동, 그러니까 케인즈는 뭐 수요 심리라든지 뭐 소비 문화라든지 그 모든 것, 이제 그 어떤 행동의 범주 안에 이윤 추구도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논문은 주장을 하는 거죠. 이제 대충 이제 한국의 기자들이 어떤 식으로 야성적 충동을 갖다 쓴 건지, 어떤 의미로 케인즈를 그렇게 인용을 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접점이 있죠. 제가 제 영상에서 케인즈도 다뤄드렸잖아요. 케인즈는 시카고 학파보다도 한층 더 좌측인 사람이죠. 그래서 케인즈가 과연 이렇게 기업가들한테 투자를 해라 라는 식으로 야성적 충동이란 말을 정말 한 건지 아닌지는 스스로 탐구해 보시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확실히 그렇진 않았습니다. 다시 뿌리로 돌아가자면 우리는 이 칼럼을 읽고 있었죠. 중국은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가장 중요한 대외 변수였고 기회이기는 했다. 이 주장은 100%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지금까지 했던 교차 검증을 통해서는 한 70% 정도만 믿고 동의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는 사람들이 뭐 기사를 보던 뭐 드라마를 보던 책을 읽던 결말에 많이 관심이 있죠. 예전보다 더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 그 결말에 대해서도 뭐 이 기자가 하려는 말이 뭔지, 이 작가가 하려는 말이 뭔지보다도 이 기자가 내 편인지 아니면 반대편인지, 혹은 이 책에서 하는 말이 내 편인지 아니면 반대편이 더 유리한지, 그거부터 좀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공부를 하려고 이런 기사를 접하는 거면은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기까지만 하셔도 돼요. 오늘 내가 15분밖에 시간이 없었는데 딱 이렇게 15분 공부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뭐 끝까지 읽을 필요도 없어요, 솔직히. 왜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딱 두 문단을 읽으면서 공부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굴뚝산업이 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리고 여기 90년대 초 이후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육 대상국이 누구였는지 알아봤고, 그걸 알아보면서 미국과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얼마나 큰 무역 상대인지도 알게 됐고, 그리고 홍콩과 베트남이 언제부터 그렇게 대한민국과 큰 교육 상대가 됐는지부터도 알아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알아본 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나아가서 뭐 그 프랭크 나이트라는 경제학자에 대해서도 알게 됐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거 덕분에 배투비 영상을 보면서 들었던 것도 한 번 더 상기시킬 수 있었고, 배투비 언급했던 그 야성적 충동, 그 단어가 어떤 식으로 기업 투자를 장려하기 위한 이렇게 살짝 개조돼 가지고 사용됐는지 그것도 알아봤어요. 여기까지만 배우시고 여기까지만 하시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지식으로 정립이 되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어딘가에.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은 언젠가 이 기사를 읽는데 5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오늘 다룬 내용은 이런 경제, 정치, 사회 분야의 기사라든지 뭐 이런 책들을 접할 때 어떤 자세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내가 이거를 해야 하고 왜 내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흥미를 느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고찰을 하시고 최대한 접점성을 찾으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손실 회피 편향을 역이용한 자기 자신한테 동기를 부여해주는 그런 시스템, 그런 걸 개발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그 마지막으로는 이런 거를 다룰 때 나는 이 사람과 싸운다는 마음으로 그런 프레임으로 정보를 프로세스 하시라는 것, 그런 프레임을 갖고 있으면 한 단어, 한 문장마다 이렇게 팩트 체크를 하고 교차 검증을 통해서 그걸로 인해서 부수적인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배우는 것을 통해서 접점성을 찾고 연결성을 찾아가지고 자기 자신만의 지식을 만들고 자신의 나무를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제 좌우탐구 시리즈는 아마 주중 혹은 주말쯤 돼야 올라올 것 같아요. 기다려주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드리고, 그렇게 해서 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배투비였습니다.